네, 이제 곧 무대가 정리가 되면 바로 기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 디렉터의 2026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기조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기대를 하고요. 또 이제 저희 발표를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강종우 아시아개발은행 디렉터님의 기조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발제자님을 무대 위로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강종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6년도 경제 전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이 경제 성장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학문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최근의 경제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26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선진국들, 여기서 선진국은 저희가 미국하고 EU하고 일본 세 지역 및 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에 2025년도 경제 성장 2.4%, 그다음에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1.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많은 기관들이 올해 한 2.7%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 경제 성장을 보였고 올해는 그보다 좀 낮은 4.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은 주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소비, 국내 소비가 굉장히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디맨드, 여기서 익스터널 디맨드라 하면은 수출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수요가 같이 이끄는 경제 성장이 아시아의 경제 성장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설비 투자, 특히 투자는 굉장히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작년 4.8% 성장, 올해 4.3% 성장 예상되고 전해보다 이제 추세적으로 낮은 성장률 궤도로 접어들고 있죠. 그렇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인도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7.2%로 예상하고 올해도 6.5% 정도.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인도가 많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올해는 아시아 같은 경우 1.6%였지만 작년에는요. 근데 올해는 한 2.1% 정도로 작년보다 추세적으로 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견조한 소비, 국내 소비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추경을 통한 소비 쿠폰도 많이 기여를 했죠.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곤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소비인데 소비가 추세적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분기 들어서 높은 추세를 보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 곤색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HITE라는 나라군이 보이실 겁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즈,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네 나라를 요새는 리즈라고 돼서 안 부르고 하이 인컴 테크놀로지 익스포터라고 저희가 그룹핑으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순수출입니다. 이 나라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수출, 그러니까 AI 붐에 따른 특히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수요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국의 인플레이션인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굉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겪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그게 조금 추세적으로 완화되어서 약간의 파지티브한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연두색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로를 보이고 다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작년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약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부동산 부분이 좀 급격한 구조 조정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아래 이제 하늘색 점선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분의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설비 추세를 보시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서 이제 검은색 실선이 다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설비 투자 추세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태국을 빼고는 거의 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설비 투자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서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추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동일하게 마이너스 설비 투자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플러드 게이트라 그래갖고 태풍 조절 프로젝트에 관한 커럽션 스캔들이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투자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투자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 투자는 상반기, 하반기 공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AI 붐이 이제 설비 투자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이 아시아에까지는 아직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투자 요인이 많이 있죠. 가령 뭐 하드웨어로 치면은 먼저 이제 반도체를 들 수 있고, 반도체 중에서는 엔비디아의 뭐 GPU라든지 구글의 TPU 같은 프로세싱 칩이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특화되어 있는 메모리 칩이 있고요. 칩 쪽에서 이제 세미컨덕터 쪽에서 많은 투자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는 1기가와트 용량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한 70조 원 정도 들 거로 예상하셨는데, 사실 편차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하로는 35조 원부터 많게는 80조 원까지 1기가와트당 투자비가 들 거로 예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한 1.8, 1.9기가와트 머무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용량이 이미 50기가와트를 초과하고 있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30기가와트 정도. 우리나라 2024년도 정부 예산이 657조 원은 있습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35조 원, 가장 미니멈을 예상하더라도 전체 한 우리나라의 1년도 예산을 다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기가와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한 년도 예산을 다 쓰더라도 중국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머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차관님께서도 아까 축사 때 말씀하셨지만은 피지컬 AI, 이제 LLM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어떻게 더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을지 AI를요, 뭐 보건이라든지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이런 쪽에 실제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합니다. 그럼 이러한 네 군데 중에서 어떤 쪽에 투자를 우선을 둬야 할지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굉장히 투자 집약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초록색 실선이 이제 하이 인컴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네 나라들의 수출 수요가 AI 붐에 따라서 세미컨덕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작년도 리버레이션 데이 때 reciprocal tariff라고 그러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딜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어저스트 해주고 우리나라 같은 15%로 낮아졌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까지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에 있어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미국을 제한 모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출을 작년에 다 늘린 국가들입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63%가 늘었고 대세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33% 수출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나 ROK나 PRC,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가 34%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 아시아나 다른 동맹국들이라든지 아니면 EU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이 늘므로써 전체적인 한국이나 중국의 세계 수출 성적은 오히려 2024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이제 통상 정책이 보호주의적으로 많이 회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출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강한 수출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주식시장 추세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라 그래서 한 나라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지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블루블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신인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작년 말부터 조금씩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포함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적기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환율이 1,480원까지 이제 오르게 되니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에서 올해도 1.4% 같은 정도로 예상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7% 성장해서 올해 1.8%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미국의 이제 감세 정책의 영향이 올해 들어서 더 많이 파지티브한 쪽으로 발휘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다른 나라 같은 일본 같은 경우 작년보다 경제 성장이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거세질 걸로 예상을 해서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2.8% 정도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요. 원유 가격은 저희가 한 브렌트 오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57배럴당 57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원유 가격은 안정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산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많은 블랙 오일을 수입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주요 원유 산출물은 라이트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솔린이라든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그런 오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진류가 인터미디어트 퓨얼 오일이라고 해서 IFO, 주로 이제 해운 선박 운송용으로 쓰이는 오일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 오일이 가장 질이 낮은 오일입니다. 근데 블랙 오일은 사실은 미국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 이후에 걸프만호 중심으로 조성된 정유 단지들, 리파이너리 퍼실리티들이 대부분 블랙 오일을 원료로 사용해서 정련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라이트 오일의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오일에 대한 수입 수요가 굉장히 높죠. 참고로 말씀드린 블랙 오일의 최대 산유국들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 세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에서 4.6%로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 4.8%에서 4.5%, 그다음에 인도도 좀 낮아질 거고, 모든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두 나라가 예외로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와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0.9% 정도, 올해 1.7%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목표를 2.0%로 잡고 있죠. 아마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가용 수단을 활용할 경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나 아시아 공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공급망, 특히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트레이드 딜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최종으로 합의한 게 15%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들이 적용받게 되던 15% 관세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19%로 합의가 됐고 태국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령 태국에 하니스 와이어 자동차 부품이죠. 수출하고 혼다 태국 자동차 공장이 그걸 조립해서 최종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 20%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태국의 혼다 자동차 생산품의 대미 수출이 20% 관세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태국에 대한 하니스 와이어 수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으로 이용되는 품목을 우리가 태국에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직접적인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미국의 상호 관세들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나라 간, 산업 간, 인풋, 아웃풋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스필오버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관세가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수출 수입 수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까지 미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화물 수요에 대한 영향에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선이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초록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백월 링키지가 가운데 있는 폴드 링키지보다 높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들은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폴드 링키지는 반대로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그런 공급선이 되겠죠.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백월 링키지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폴드 링키지가 강해질수록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리가 어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산업 구조가 더 고도화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가운데 있는 폴드 링키지 라인을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 근년대 들어서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산업별로는 아시아 국가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전기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연두색하고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백월 폴드 링키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산업들은 굉장히 전방, 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수출 수입 수요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해운 항만 수요도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산업들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밸류 체인 구조를 보면은 2017년도에 어떤 양상을 보였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7년에 걸쳐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떠한 추세로 흘러나왔는지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백월 폴드 링키지가 비슷한 높이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세 나라, HIT 아니면 니즈 이 나라들은 폴드 링키지가 백월 링키지보다도 높은 연두색 바가 또 오렌지색 바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산업 구조가 더 고도화되어 있다는 그런 인디케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백월 링키지, 폴드 링키지가 다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일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양쪽 투입 산출 분석상 인풋 아웃풋 링키지가 다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두 가지 첨언 드리자면, 이제 환율 문제, 우리나라 환율 문제에 대해서, 환율 약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엔화 대 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긴밀한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내 정책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엔화와 원화가 동조 현상을 보이겠다는 건 국제적인 현상, 대외적인 팩터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 현상은 성장률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차이, 그다음에 M2 통화량 대비 GDP 규모의 차이,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 정책에 대한 대응은 거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면 거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외환 보유고를 통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환해지 정책들은 사실은 템포러리한 매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거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정책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전공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옹타드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 제가 웹사이트 찾아봤더니 데이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2022년도에 25 밀리언 FDI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도에 15 빌리언,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0 빌리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환율의 약세 현상 때문에 이제 서학 개미들이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많이 나간 대신에 또 많이 들어오면은 환율은 사실은 안정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국인 투자를 늘릴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나라의 규모를 봐서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1위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 1위로 올라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 국가지만 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1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FDI 요인들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르면 FDI 유형은 첫째는 horizontal FDI, 그 나라의 타겟인 나라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 투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수요를 그 나라 국민들한테 팔기 위한 직접 투자, 그게 horizontal FDI고, 또 하나의 유형은 vertical FDI입니다. vertical FDI는 그 나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FDI가 아니라 그 나라의 입지 조건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생산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FDI를 저희가 vertical FD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국민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국이기 때문에 호리존탈 FDI는 유치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FDI 유치 1위가 24년이 됐다는 얘기는 mostly vertical FDI가 싱가포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직접 투자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마켓 규모는 중국이나 이런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작지만은 vertical FDI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접 투자액을 많이 늘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직접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 환경을 보고 오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죠. FTA죠. FTA. 여러 나라들과 FTA를 저희가 맺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Vertical FTA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습니까? FTA에 따라서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출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이제 부품을 수입할 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들이 FTA를 통해서 교역 비관세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A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로서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를 하게 되면은 투자도 늘어나고요. 우리나라 철비 투자의 약세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자도 보완할 수가 있고 국내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통계도 잡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내외 챌린지 가운데서도 잘 해왔고 올해도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잘 매니지하면서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의 추세를 어떻게 반등시키고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분배 정책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질을 더 개선할지 이런 부분들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걸 생각을 하고요. 올해 안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난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해온 것처럼 우리 경제가 잘 해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에서도 올해 계획하실 많은 일들과 비즈니스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강종우 디렉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6년에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와 관련한 FTA나 기업 환경 변화 등 또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님의 2026 해양수산 전망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부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KMI의 부원장 최상희입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매년 마다 저희 해양수산 부문의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크게 그 거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 거시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기술적 분야의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치 분야에서는 25년도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서 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다각적인 압박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표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역 정책의 이 정치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약 531호 전년 대비해서 약 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4차례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2026년 미중 정상회담과 그리고 G20 정상회의, APEC 등의 어떤 미중 간의 새로운 합의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거시 환경의 세계적인 글로벌 거시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아직은 불확실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미 연준의 긴축 종료 후에 첫 번째 정책 금리 인하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아까 전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3.2%에 비해서 올해는 약 3.1% 정도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1.8%까지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가 하락도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저성장 고령화가 고착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또한 인구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그 한 해가 되었었고요. 26년도에는 전 세계 생산 연령 인구가 그 정점에 근접하는 한 해가 아마 될 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산 연령 인구는 작년에 이어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국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그 AI가 화두였죠. 그래서 AI가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 마찬가지로 이에 발맞춰서 AI 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AI에 대한 드라이브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에는 세계 AI IT 지출이 약 5,700억 달러로 약 전년에 대비해서 약 30%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5년에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피지컬 AI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범용 AI인 AGI로까지의 시작의 원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약 10.1조 원을 AI 분야에 증액을 함으로써 새 정부에서 AI 삼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2025년에 다양한 이슈들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속이 되거나 혹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새롭게 들어온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기술 안보 자원 영역으로 확산이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글로벌 통상 질서가 블록화되거나 동맹 중심의 공급망이 고착이 된다는 부분, 국지전 충돌이라든지 회색 지대 갈등은 여전하고요.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의 경제화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고요.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이 전망되긴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상승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쪽은 이제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타 국가의 경우에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는 등 국가별 통화 정책의 비동조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지역 산업 시스템의 전환 압력이 확대가 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노동 대체의 자동화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가지 마라, 저축하지 마라, 조만간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술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해양수산 산업 분야도 우리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의 내재화와 피지컬 AI의 중심축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활용에 대해서 그 구조화된 구조적인 격차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26년의 글로벌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4가지 키워드, 통상 보안율, 그리고 AI 전환, 인구구조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산, 해운물류, 항만, 조선, 해양 분야에 다양한 영향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에는 교역 및 경영 안정성 악화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산업의 생산구조 전환이 좀 지체가 될 것이다. 외국인 어선의 의존도도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환변동 금융 지원 더불어서 공공주도의 AI 인프라 구축, 특히 우리 수산어촌 쪽에 AI 수용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업 자동화라든지 기계화도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해운 물류 분야의 경우에는 물동량과 운임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또한 북극 항로 운송 및 항로 다변화, 그리고 친환경 선대의 전환 요구도 굉장히 거세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에 대해서 공급망 위기 관리라든지 그리고 AI 예측 고도와 북극 항로 운항 실증은 더욱더 확대가 돼야 되겠고요. AI 자율 운항 및 원격 운항의 기술 개발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항만 부분에는 교육 증가율이 둔화가 예상되면서 그리고 항만 분야에 본격적으로 AI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고부가가치 항만 서비스와 스마트 항만 생태계 조성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조선 분야의 경우에는 차세대 선박 수요라든지 극지 운항의 선박 건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선의 채산성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서 미래의 선박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라든지 고부가 선박 건조 역량 강화와 더불어 우리 그 AI 로봇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 체계도 확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 분야의 경우에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여가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에 따른 연안도시 소멸 위기 심화 및 경제 불균형도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소비 분산형 거점 연계, 주변 연계 연안 관광의 루트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 유입의 선순환 체계 마련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수산의 수산, 해운, 항만, 해양수산 레저 관광 및 조선 분야의 전망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전망 지표로서는 실질적인 총산출과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을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 절차는요, 일단 저희 해양수산 5대 분야의 약 470개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KMI 모형 전망 모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총산출 및 부가가치 전망 결과를
저희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산 분야를 살펴보면 25년도에 산출 증가, 투입 감소로 부가가치율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25년도엔 전년에 비해서 7.0%가 증가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총산출 또한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26년에는 비용, 투입 구조의 개선 효과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서 부가가치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율과 총산출은 약 0.4% 증가가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이 정도의 보합 수준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산 분야에서의 기후 변화, 그리고 피시플레이션, 그리고 식량 보호주의, 이와 더불어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기업의 부담 증가가 수산 부문에서는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여겨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25년도에 운임 시황 둔화로 총산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3.3% 증가를 했습니다. 26년은 이에 비해서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나 시황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비용 구조 안정으로 약 부가가치 0.1% 그리고 총산출은 0.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신조 선박 인도로 인한 구조적인 공급 과잉 심화라는 부분,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원자재 교역의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를 살펴보시면요, 25년도에 물동량 조정으로 산출 및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1.6% 감소했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해서 26년에는 25년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가가치가 소폭 상승이 약 0.3%,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경제 교역 둔화, 그리고 교역 장벽 심화로 세계 교역 증가율이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의 전통 제조업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의 수출 물동량 부진이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투자법을 조정 시에 전반적인 교역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 부분은 굉장히 호황이었었는데요, 25년도에 부가가치율 약 10.5%, 그리고 총산출이 15.3% 증가하는 굉장한 호황을 누렸었죠. 21년 이후에 대량 발주된 고부가가치 신조선 인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산출 그리고 부가가치율이 고성장을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워낙 작년에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신조선이 발주는 되겠지만 그 증가율 자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인도에 따른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고성장 기조 효과로 성장률 자체는 부가가치 2.2%, 총산출은 약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IMO 환경 규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요 선정의 공급 과잉 문제, 대중국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정적 요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파트에는요, 25년도에 내국인 연안 관광 감소, 그리고 내수 둔화로 부가가치가 0.5%, 총산출이 약 1.0% 감소를 했습니다. 26년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아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4.5일제 추진과 더불어서 국내 관광 증가 수요로 약간 보합권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0.1%씩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살펴보면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여가 소비가 감소하고 특히 젊은 층의 해외여행 선호도가 증가될 것이다. 4.5일제 추진 시 역시 해외여행의 수요 증가 가능성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부문별로 저희가 전망치, 진단과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 조선은 여전히 성장이 지속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수산, 해운항만, 레저 관광 분야는 작년과 보합 수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산은 유가 하락, 수산물 수출 증가로 소폭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해운은 운임 하방 압력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항만은 물동량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하방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조선은 기존의 수전 물량의 인도로서의 그 올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레저 관광 파트에서는 외국인 해양 레저 관광 수요 증가와 4.5일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각 부문별로 성장 증가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2026년에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자체는 1.0%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1.8% 경제성장률 전망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기저효과로 약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게 이제 기업 실사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2026년 92.1로서 2025년에 비해 약 1% 증가하는 약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이 2026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로 마지막으로 총괄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K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표들을 또 들어봤는데, 이 발표 자료는 향후 KMI 홈페이지 등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3시 30분부터는 분야별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해운, 물류, 항만 세션은 이곳 국제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수산, 어촌 세션은 의원 회의실에서, 그리고 해양 세션은 중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해양수산 전망대 만족도 조사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